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매도와 블록딜의 관계, 유플라이마 호주 승인 획득.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가 호주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획득을 했습니다. 호주 보건청으로부터 정식적인 허가를 획득을 했는데요. 날짜는 2022년 3월 25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플라이마로 나와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세 가지 제품 모두 허가가 나 있는 상태인데요. 40mg 짜리잖아요. 0.4ml고요. 요 숫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농도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펜형과 시린지형 두 가지 다 승인이 났고요. 그리고 펜형과 시린지에 들어가는 프리필드도 승인이 난 것이죠. 유럽 시장에 이어서 유플라이마가 호주로 진출을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이잖아요. 따라서 유플라이마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들은요, 내일 월요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블록딜과 공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그동안의 블록딜 일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2018년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셀트리온은 이번까지 포함을 해서 4번 있었고 싱가포르의 테마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헬스케어는 좀 많잖아요. 테마색의 블록딜은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4차례였고요. 나머지 3개는 원이쿼티에서 한 블록딜이 되는 것인데요. 원이쿼티는 JP모간의 계열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셀트리온부터 해서 공매도와 블록딜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지난 2018년에 1차 블록딜이 있었잖아요. 3월 7일날 224만 주의 블록딜이 있었는데요. 주황색은 공매도 잔고 수량의 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2008년 시점은 3월 5일날 고점을 찍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주가가 빠지는 시점이었는데요. 이때 테마색이 처음으로 224만 주의 블록딜을 한 것이죠. 요 당시 공매도 잔고의 흐름을 보시면요, 주가가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공매도 잔고도 줄어드는 추세가 나왔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고점이 확인이 되고 또한 블록딜이 나왔기 때문에 공매도가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면서 결국 주가도 빠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만 것이죠. 이 당시는 테마색의 블록딜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당시 3월 7일날 테마색의 블록딜은 보호 예수 기간이 6개월 180일로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테마색에서 처음으로 블록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블록딜을 산 사람들은 팔지 못하도록 시장에서 보호예수를 180일을 걸어 놓은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9월 4일날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시점이었거든요. 9월 4일 당일날은 주가가 오히려 오르면서요,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23일날 다시 339만 주의 블록딜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공매도 잔고도 감소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온 것이죠. 따라서 3월 7일날 블록딜에서는 공매도 잔고가 큰 어떤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9월 4일날 보호예수가 풀리는 시점, 이 시점부터 공매도 잔고는 줄어드는 상황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월 23일날 블록딜에서도 공매도는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2020년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2020년은 4월 2일날 257만 주의 블록딜이 있었거든요. 이 시점 역시 공매도 잔고가 감소하는 모습이 눈에 띄잖아요. 그 이후 공매도 잔고가 옆으로 조금 눕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이 시점 2020년 3월 16일부터 해서 공매도가 금지되는 시점이었잖아요. 3월 16일 이후부터 추세적으로 공매도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블록딜이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공매도가 줄어드는 모습은 분명히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이번에 블록딜이 나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 블록딜 상황에서 공매도 잔고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가 살펴보게 되면요, 21일 날 466만 주대의 공매도 잔고에서 22일 398만 주대로 줄어들면서 67만 7,093주의 감소세가 나왔잖아요. 따라서 과거 3차례의 상황을 봤을 때도 일시적으로 블록딜이 나오게 되면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역시 그러한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긴 흐름, 긴 시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이 공매도 잔고들이 블록딜이 왔을 때 일시적인 영향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큰 흐름의 추세적인 상황으로 보기에는 뭔가 조금 그런 모습이죠. 따라서 이번에 공매도가 67만 7천 주 감소세를 보이긴 했지만 물론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해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로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매도 잔고가 크게 감소하는 상황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 물론 앞으로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헬스케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헬스케어도 2018년 상황을 보시면은 테마색에서 똑같이 했잖아요. 3월 7일 날 290만 주가 나왔는데요. 역시 보호예수가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공매도의 움직임에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죠. 주황색을 보시면요. 그러면서 오히려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 나왔고, 지난 2017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에 따른 대세가 좀 꺾이는 상황인 것도 분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2018년 8월 13일 날 모건 스탠리의 매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9월 4일 날 보호예수가 풀리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분명히 공매도 잔고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에서 12월 6일간 장내 매도가 290만 주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장내 매도는 주가에는 큰 영향은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역시 공매도가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히 일시적으로 나온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헬스케어의 2020년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역시 4월 2일 요 시점이잖아요. 요 시점에서는 테마색입니다. 아이오는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4월 7일 원이코티에서 나왔을 때도 큰 변화는 없는 상황, 그리고 5월 7일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지만 약간의 공매도 잔고의 감소세는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7월 7일 날 316만 주 요 시점에서도 공매도가 약간은 줄어드는 모습은 나왔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요 3월 16일부터 공매도 금지 기간이라는 때문에 약간씩 일시적인 감소는 나왔지만 큰 추세적인 흐름에서는 공매도가 확 준다 이런 상황들은 역시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의 상황을 보시면은 헬스케어 역시 블록딜 이후에 42만 669주가 감소를 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은 이 공매도 세력들이 블록딜을 받아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공매도 즉 대차를 상환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 사례에서도 분명히 입증이 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이번에도 그러한 모습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역시 좀 더 긴 흐름으로 살펴보시게 되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과거 상황에서도 약간씩 일시적인 감소세의 모습은 나왔거든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상황들은 블록딜이 끝났다 해서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크게 감소한다 이런 것은 아닐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블록딜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잖아요. 물론 과거부터 몇 차례 이러한 블록딜 상황들을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처음으로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블록딜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일시적인 감소 현상은 분명히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셀트리온이 230만 주의 블록딜이었잖아요. 블록딜 이후 22일부터 해서 25일까지 외국인들 매도가 149만 963주였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봤듯이 공매도가 67만 7,093주가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 빼면요 이제 블록딜 남은 것은 13만 1,944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숫자는요 외국인 매도 그 전체가 뭐 블록딜 받은 것만 매도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 숫자는 추정의 개념으로 보시고요, 이 숫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는 남은 것이 거의 없다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또한 외국인뿐만이 아니라요 블록딜을 받은 쪽에서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 또 국민연금 이쪽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은 결론적으로 13만 주 남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정도 숫자는 블록딜과 셀트리온의 주가의 영향 이런 것은 끝났다, 전혀 없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요 25만 3천 주가 남은 거잖아요. 이것도 추정이긴 합니다만요 헬스케어도 역시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블록딜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났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블록딜과 공매도의 관계를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공매도 세력들은 블록딜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매도를 시장 내에다가 환매수를 통해서 상환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공매도를 환매수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장에서 환매수를 통해 가지고, 즉 쇼커버링이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갚는 것이 아니고 블록딜이 나올 때는 적극적으로 블록딜을 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환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일정 수량의 공매도를 줄여놓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테마색이 이번 블록딜을 통해 가지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지분율이 5% 미만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이야기는 테마색 펀드의 이 성격을 봤을 때는요, 경영권 이런 거하고는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추후에 한 번 더 블록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만약에 합병이 진행되는 시점, 그런 시점이 오게 되면요, 경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한 차례 더 추가적인 블록딜을 감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나오는 블록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공매도 세력들 머리 아픕니다. 그죠? 이 공매도가 적극적으로 추세적으로 크게 좀 감소하는 시점, 이런 상황이,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돼야 그렇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는 합니다만요, 당연히 실적 베이스가 붙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과거의 공매도 상황과 또 주가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물론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있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2020년에는 셀트리온의 실적이 바닥을 찍고 좋아지는 시점이 2020년이어서 사실은 레키로나주가 없다 하더라도 실적은 좋았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중요한 이벤트였던 공매도 금지가 나온 것이죠. 따라서 추세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 나오기 위해서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실적이고요. 그리고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공매도 금지와 같은 이러한 큰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셀트리온이 합병을 하는 이벤트가 남아 있잖아요. 올해가 될지 내년 초가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요, 어쨌든 공매도가 크게 감소하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벤트는 바로 합병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적 역시 작년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잖아요. 좋아지는 관점으로 가기 때문에 2020년 같은 추세적인 주가의 상승과, 그리고 또 공매도 잔고가 크게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여건은 지금 돼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제 조건이 올해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실적 추이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의 램시마의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램시마 SC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이벤트, 합병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주총에서도 합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합병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가 하나씩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드리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 주가 때문에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급하니까 어쨌든 조기 합병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매도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합병을 한다 해서 공매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가 합병을 하게 되면요, 다시 합병 비율대로 주식을 받기 때문에 합병 비율대로 다시 공매도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일시적으로 공매도가 줄어드는 상황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매도가 극적으로 줄어들기 위해서는 어떤 시점이 중요한가요?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조기 합병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올해 22년 실적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1분기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최소한 2분기가 지난 시점, 그래서 길게 보면요, 3분기 정도까지도 실적 추이를 확인을 해서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럴 때 합병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합병을 한 이후에 실적 추이가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극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주가가 바닥이니까 빨리 합병해야 된다. 조기 합병이다. 이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플라이마의 호주 승인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또한 렘시마에 이어서 유플라이마도 중요하잖아요. 내일 월요일 영상에서는요, 유플라이마에 대해서 미국 시장과 또 경쟁업체들은 어떤 상황인지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유플라이마 특집 성경으로 월요일 영상에서는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